네, 이번 시간에는 사랑과 배우자 선택 첫 번째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설명하는 내용은 우리 주 교재에도 그 챕터 5로 이제 구성된 사랑과 배우자 선택인데, 제가 이 내용을 두 가지로,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이제 설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는 첫 번째 내용인 사랑과 배우자 선택에 관한 것을 배우시고, 이제 다음 주에는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다루실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다루는 내용은 그 사랑 이론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볼 건데, 대표적으로 설명되는 사랑 이론이 크게 스턴버그라고 하는 학자가 제시한 사랑의 삼각형 이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라는 학자가 제시한 사랑의 색깔 이론이 있어요. 우리 교재에는 이제 사랑의 6가지 색이라고 설명을 했죠. 이게 리가 전개한 사랑 이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내용은 실현, 아픈 만큼 성숙한다. 사실 요거는 우리가 앞선 강의에서 이제 실현을 다루면서 다뤘던 부분인데, 이제 교재의 내용에 다시 나와서 제가 그냥 복습하는 셈으로 해서 이 부분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제 사랑의 삼각형 이론 이제 본 내용 들어가기 전에 우리 교재를 보시면 여러 학자들이 정의 내린 사랑의 다양한 이제 정의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먼저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 보시면 사랑이란 무엇인가? 거기서 빠져나올 필요가 있는 그 무엇이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내렸죠. 약간 이거는 이제 사랑을 좀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에서 그 정의 내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사랑을 하게 되면 좀 이성도 잃어버리고 좀 약간 좀 뭔가 취한 상태가 되는 거고 무모한 짓도 많이 하고 이러니까 좀 그러한 측면을 좀 주안점을 두고서 아마도 이제 이 학자는 사랑을 정의를 내려서 거기서 빠져나올 필요가 있는 어떤 이제 환상, 뭐 이제 그런 내용으로 정의를 내린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당신이 이제 한 여인에게 아무것도 숨길 수 없게 될 때 당신은 그녀를 사랑하는 것이다. 여기는 뭐 남자도 되겠죠. 한 남자에게 아무것도 숨길 수 없게 될 때 이제 그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랑을 하게 되면은 일단 신뢰와 믿음, 진실해야 되니까 뭐 비밀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가장 친밀한 관계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로 이제 사랑을 규정한 거고요. 세 번째 내용을 보시면 사랑이란 또 다른 열망, 자기 실현을 통한 투쟁, 그리고 자기 이상에 도달하려는 헛된 충동에 대한 대체물이다. 이렇게 이것도 사실 첫 번째 정의처럼 약간 부정적으로 그리기는 하죠. 물론 뭐 이렇게 이제 부정적인 내용으로 볼 수도 있긴 하지만 사실 사랑은 또 그것만큼 우리에게 큰 사랑, 그 삶의 어떤 기쁨이라든가 어떤 설레임, 행복을 줄 수 있는 것은 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보통 사랑이 굉장히 위대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기는 해요. 근데 이제 약간 뭐 사랑이 제대로 실현되지 않고 또 허망하게 끝나는 이런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면을 뭐 가미해서 정의 내린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네 번째 정의는 사랑이란 타인의 존재에서 기쁨을 느끼는 것이며 자기 자신의 것만큼 그 사람의 가치와 성장을 인정하는 것이다. 결국 이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 대등한 관계에서 그런 과정에서 서로 배우고 익혀서 자기 성숙을 도모하고 타인 성숙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과정이니까 또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타인 존재의 기쁨을 느끼고 자기 자신의 것만큼 그 사람의 가치와 성장을 인정하는 그런 이제 행위다라고 설명을 한 거죠. 그리고 다음 정의를 보시면 이제 사랑은 서로에게 상호 이득을 주는 인간관계라고 이제 규정을 하고 있어요. 이것도 이제 이성관계, 물론 동성끼리도 사랑을 나누긴 하지만 우리가 보편화된 사회적으로 용인이 된 그런 방식은 이제 우리 문화권을 기준으로 해봤었을 때는 한 명의 남성과 한 명의 여성의 그런 결합인데 어쨌든 여자든 남자든 다 인간이니까 그 사랑도 결국 그런 인간관계에서 빚어지는 이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상호 이득을 주는, 상호 호혜적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쓰죠. 서로 주고받는 그런 행동, 과정. 예. 그리고 이제 다음 정의는 사랑은 수동적이기보다는 능동적이며 빠지는 것이 아니라 참여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을 통해서 상대방의 감각이나 생활을 풍부하게 하고
또 자신의 통합성을 유지하는 상태에서 합의를 이루게 하는 힘이다. 지금 정의 뭔가 친숙하지 않으세요? 내용이? 기억나는 사람 있을까요? 지금 이 정의는 에릭 프롬이 내린 정의입니다. 사랑은 수동적인 게 아니라 능동적인 거, 빠지는 게 아니라 함께 둘이 참여하는 거였고요. 우리가 받는 거라고 많이 생각하지만 에릭 프롬은 주면서 그 자체적으로 기쁨과 행복을 느끼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서로에 대한 그 생활을 풍부하게 하고 또 감정도 이제 교감하면서 그런 부분들도 더 이제 증진시키고 결국 이제 합의를 이루게 하는 힘. 그 에릭 프롬 같은 경우는 우리 인간이 당면한 존재의 어떤 이제 그 갈등, 고독이라고 하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확실한 방안이 그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융합, 바로 그게 사랑이라고 설명을 했죠. 우리 인간은 그 존재적으로 그 자연에서 이제 분리가 되면서 당면한 인간의 본질적인 그 고독감이 있다고 했잖아요. 외로움. 그런 부분들을 이제 해소해야 되는데 뭐 술이라든가 뭐 다른 쾌락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막 달래보기도 했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이 새로운 인간과의 융합인 사랑을 하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공서적인 합일이 아닌 대등한 관계의 합일이 바로 이제 온전한 사랑, 건강한 사랑이라고 설명을 했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정의. 사랑은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는 것이 아닌 그것보다 이제 영혼과 영혼의 연결. 그리고 이 영혼과 영혼의 연결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의 겉모습 뒤에 숨겨진 본질적인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것이다. 사실 우리가 물론 어떤 외적인 매력에 끌려서 호감을 느끼고 사랑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의 속성을 알아보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사실은 매력이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못생긴 사람, 외형적으로 뭐 보통 우리가 이제 뭐 그 기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모든 다수의 사람들이 이 정도면 되게 잘생기고 예쁘다 이런 기준들이 있잖아요. 아무리 그 외모가 주관적인 평가이긴 하더라도 그래도 모두가 인정하는 어떤 출중한 외모들이 있기는 있죠.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그 외적으로 어떤 외모가 출중하지 못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매력이 없냐? 그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니고 있는 매력은 분명히 있어요. 어떤 사람이든지. 근데 다만 그 매력이 누구한테 이제 어필이 되느냐, 누가 그거를 매력으로 느끼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과 특별한 관계가 되는 거고 그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거죠. 물론 그 사람이 한 사람이 발산하는 매력이 굉장히 다수한테 동요가 되는 그런 매력이 있는 사람들도 있죠. 그런 사람들이 소위 얘기하는 이제 인기남, 인기녀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내 짝이 되는 사람이 보편적으로 막 인기가 있는 이런 사람일 필요는 없는 거죠. 내가 봤었을 때에 나한테 어떤 마음의 동요를 일으켜서 내가 그 사람이 지닌 매력을 느끼게 되면 그 사람은 나한테 특별한 사람이고 매력적인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 숨겨진 본질적인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게 결국 사랑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다양한 것이 사랑이죠. 다양하게 규정할 수 있는 것. 그럼 이제 학자들은 어떻게 이제 접근을 하면서 이 사랑을 설명하는 이론을 전개했는지 먼저 이제 스턴버그가 제시한 사랑 삼각형 이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스턴버그 같은 경우는 사랑이라고 하는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랑을 이루고 있는 세 가지 구성 요소를 이제 도출해냈어요. 그 첫 번째가 바로 친밀감입니다. 이 친밀감이라고 하는 거는 사랑을 이루는 그 구성 요소 중에 정서적인 측면에 해당이 되는 요소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 이제 사랑을 하면 감정적인 것들이 특별해지잖아요. 풍부해지고. 그래서 이제 굉장히 친숙하고 막 같이 있고 싶고 잘 알고 싶고 심리적으로 가깝고 밀착되어 있고 만나면 너무 좋고 생각하면 막 따뜻하고 또 내가 가진 거 다 공유하고 싶고 마음껏 주고 싶고 서로 뭐 의지할 수 있는 느낌도 있고 또 정서적인 지지를 받고자 하는 이런 소망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친밀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친밀감 같은 경우는 그 연애 초기 때에 증가를 하거든요. 굉장히 이제 빠른 속도로. 근데 왜 연애 초반 때에는 우리가 친밀감이 막 상승을 할까요?
예, 그 이유는 바로 불확실성 때문이에요. 잘 모르니까. 그 사람의 행동 하나, 말 한마디, 이게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이제 오는 거죠. 잘 모르니까 처음에는 그냥 조금 이제 뭐 통화를 해도 굉장히 막 가까워진 것 같고 또 만나게 되면 이제 더 그런 느낌을 많이 받겠죠. 그래서 잘 모르기 때문에 이제 처음에는 상대방이 하는 행동들이 모두 새로운 경험이 되고 새로운 학습이 되다 보니까 막 상승을 해요. 근데 이제 초반에는 그렇게 하다가 이제 어느 순간에 가서는 느리게 증가하고 침체되기도 하죠. 그리고 그냥 그 상태에 증가된 상태로 머무르는 커플도 있고요. 이제 친밀감이 뭐 떨어지기도 해요. 근데 이제 이럴 때에 보면은 그 친밀감을 잘 못 느끼게 되는 이런 경우에 뭐 관계가 시들해질 수도 있지만 그냥 계속 그 상태에 몇 년씩 막 교제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의식적으로는 우리가 너무 익숙해져 가지고 그런 뭐 친밀감이 지금 막 계속 쌓여가고 있다는 거를 딱히 느끼지는 못해도 관계가 계속 이어진다라고 하는 거는 그냥 순탄한 상태로 친밀감이 잘 발달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막 뭐해 물어보고 뭐 전화도 하고 스케줄 다 보고 하고 알고 이러지만 어느 시점에 가서는 뭐 굳이 뭐 지금 얘가 뭐 하는지 전화 안 해봐도 스케줄이 빤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약간 친밀감이 발달하는 정도가 약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친밀감이 형성이 되기 위해서는 함께하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 친밀감은 갑자기 막 증가하는 건 아니에요. 뭔가 이제 상호작용하고 교류하고 이제 만나고 이러면서 쌓여가는 그런 이제 요소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사랑의 구성 요소는 바로 이제 열정인데 열정은 사랑을 유발시키는 동기적인 요소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열정이라고 하는 거는 특히 이제 서로한테 막 향하는 열렬한 이런 마음, 막 두근두근 걸리는 설레임, 뜨겁게 달아오르고 막 이제 그런 느낌들. 뭐 신체적인 매력도 느끼고 뭐 성적인 흥분, 관계도 맺고 싶어하고 스킨십도 원하고 이런 욕망들 이런 것들이 다 열정이에요. 이 열정은 처음부터 되게 이제 증가된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갈수록 급격히 감소하는 특징이 있죠. 그래서 약간 중독과도 같은 건데 우리가 중독성이 있는 것들, 뭐 담배나 술, 마약 이런 것들은 막 하다가 끊으면 어떤 모습이 나타나요? 일종의 이제 금단 증상들이 나타나죠. 열정도 마찬가지. 열정도 연애 초반 때 막 확 이제 절정에 다다랐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사그라들게 되면은 점점점 감소를 하게 되면서 열정에 대한 금단 증상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뭐 허탈감도 느끼기도 하고 막 괜히 상대한테 뭐 이렇게 짜증이나 신경질이 증가하기도 해요. 그리고 딱히 뭐 의욕도 없고 뭐 식욕도 상실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열정의 금단 증상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열정은 학자들이 밝히기로는 유효기간이 있어요. 대략 900일이라고 하거든요. 이 열정과 관련돼서는 여러분들이 시청하셔야 될 영상이 있어서 제가 뒤에 주소를 이제 실어놨는데 이 마지막 세 번째 요소까지 설명을 들으시고 잠깐 제 이 음성 녹음을 끊으신 다음에 중지를 시키시고 그 영상을 먼저 시청하고 이어서 강의를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요소는 헌신. 우리 교재에는 헌신이라고 나왔는데 사실은 조금 더 이제 정확한 표현은 결심과 책임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이제 사랑을 이루는 인지적인 요소에 해당이 됩니다. 단기간의 차원에서는 결심이에요. 나 이 사람 사랑해야겠다. 이 마음가짐이 결심인 거고 좀 장기적인 차원에서는 바로 책임감. 나 이 사랑 끝까지 잘 유지하고 지켜내야지 라고 하는 마음 상태. 그게 이제 책임감. 보통 가장 이상적인 패턴은 결심, 사랑해야지라는 마음가짐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관계가 계속 진전이 되면서 나랑 코드도 잘 맞고 이런 것들이 이제 확인되면 이 사랑을 유지해야겠다, 지켜내야겠다라는 책임감으로 발달하는 게 가장 이제 이상적인 패턴이죠. 하지만 모든 사랑이 결심이 따르고 책임감이 따르는 건 아니에요. 때로는 어떤 사랑은 그냥 결심에서 머무르기도 하고 어떤 사랑은 딱히 결심이 없었는데 어떠한 계기를 통해서 책임감이 부여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헌신 같은 경우 세 번째 요소, 이제 헌신 혹은 결심 책임감이라고 하는 요소는 인내와 책임감을 수반해야 되고 일종의 결심과 약속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세 번째 요소가 중요한 게 사랑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지속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헌신, 세 번째 요소인 결심 책임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사랑을 하려면 동기가 필요하니까 처음에는 열정이 되게 필요하겠죠. 그리고 함께 이제 시간을 쌓았고 추억을 쌓고 이렇게 만들어가는 그런 이제 그 친밀감이 필요해요. 하지만 이 사랑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지속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건 바로 요 세 번째 인지적인 차원의 요소인 결심과 책임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스턴버그 같은 경우는 사랑은 이와 같이 세 가지의 구성 요소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열정을 설명하는 이제 열정에 대한 그 유효 기간이 대략 900일이라고 학자들이 밝혔다고 했잖아요. 그 이제 열정과 관련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셔야 될 내용을 영상으로 다룬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제 주소를 실어 놨는데 이 주소 클릭하시고 34분 28초부터 50분 6초까지만 시청을 하시면 돼요. 관심 있는 사람들은 그 앞에 내용까지 뭐 시간 나시면 시청해도 무방합니다. 일단 꼭 보셔야 되는 거는 34분 28초에서 50분 6초 요 내용 꼭 보세요. 보고 나서 이제 다음 뒷 내용을 이어서 들으시면 돼요. 네, 다음은 이 스턴버그가 이제 설명한 이 세 가지 구성 요소를 가능한 한 조합을 다해서 사랑의 7가지 형태를 이제 도출해낸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좋아함이 나오죠. 좋아함 같은 경우는 그 사랑의 구성 요소 세 가지, 친밀감, 열정, 그 다음에 이제 결심, 책임, 헌신이라고 하는 요 세 개의 요소 중에 친밀감만 있는 거예요. 이 경우는 이제 친밀감만 있는 거죠. 약간 사랑보다는 사실은 우정에 가까운 감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그 요소는 두 번째 그 형태 사랑의 유형은 도치적 사랑. 때로는 이제 열정적인 사랑이라고도 이제 할 수 있는 건데요. 이거는 그 세 가지 요소 중에 열정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첫눈에 빠지는 사랑. 순식간에 나타났다가 또 순식간에 사라져 버리고 그래서 뭔가 어떤 뭐 자신의 어떤 환상 착각으로 현혹된 그런 느낌 그래서 무엇에 홀린 듯한 이런 이제 상태의 그 사랑 모습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도치적인 사랑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정신생리학적인 측면이랑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신체적인 증상들이 나타나는 거죠. 뭐 심장 박동도 막 빨라지고 가슴도 막 두근두근거리고 호르몬 분비도 축진이 되면서 성적으로 흥분되는 이런 증상들이 수반되는 사랑의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공허한 사랑인 거죠. 요거는 이제 인지적인 요소, 헌신 혹은 결심 책임감이라고 하는 그 요소만 있는 사랑 형태예요. 그래서 보통 이런 공허한 사랑 같은 경우는 약간 장기적인 관계에서 좀 마지막에 이런 이제 관계에 나타나는 그런 사랑의 형태라고 볼 수가 있죠. 아니면 아예 서로 잘 모르는데 그냥 뭐 중매나 선을 통해서 뭐 결혼을 한 경우도 사실은 이제 이런 형태의 사랑으로 시작을 한 거라고 볼 수가 있죠. 물론 요즘은 뭐 선이나 중매를 하더라도 바로 결혼을 하는 게 아니라 일정 기간 어느 정도 연애를 하고 나서 결혼을 하기도 하지만 이 공허한 사랑 같은 경우는 일단 친밀감이라든가 열정은 없는 상태에서 그냥 인지적인 어떤 판단에 의해 가지고 하는 사랑의 형태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낭만적 사랑. 낭만적 사랑은 그 세 가지 요소 중에 두 가지가 있죠. 친밀감이랑 열정이 있는 거예요. 딱히 어떤 결심이 없는 거죠. 약혼을 하거나 뭐 결혼을 해야겠다 이런 염두를 하지 않고 그냥 열렬히 사랑하고 자주 만나고 그러면서 가까워지고 대부분 뭐 10대, 20대 때의 사랑 형태, 연애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얼빠진 사랑 혹은 어리석은 사랑 아니면 이제 허구적인 사랑이라고도 설명을 하는데 이거는 이제 그 친밀감 요소가 없어요. 그러니까 열정은 있고 바로 이제 결혼에 꼴이 난 그래서 이제 결심 책임, 헌신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만난 지 뭐 4일 만에 결혼하고 뭐 이런 이제 경우.
근데 제 친구 중에도 만난 지 3개월 만에 결혼한 친구 있는데 또 잘 살더라고요. 오히려 막 장기 연애 몇 년 하고 결혼해서 얼마 안 있다가 헤어지는 커플들이 종종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떤 게 뭐 이게 맞는 사랑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스턴버그 같은 경우는 세 가지 구성 요소를 완벽하게 갖춘 게 완전한 사랑, 성숙한 사랑으로 이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요소가 빠진 것에 대해서는 약간 부정적으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동료적 또는 우애적 사랑이라고 하는 거, 이거는 친밀감이랑 그 책임감, 결심이 있는 거예요. 헌신만 있는 거, 열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사실 앞에서 이제 말한 낭만적 사랑으로 처음에 막 열정이 불타오르고 친밀감, 같이 막 데이트 많이 하고 이런 이제 상태에서 연애가 좀 장기화되면은 열정은 좀 사그라들게 되니까 대신에 이제 사그라든 열정 대신에 무언가 이제 결심이라든가 이런 이제 책임감이 이제 부여된 이런 형태의 사랑이 바로 동료적 사랑 혹은 우애적 사랑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완전한 사랑은 그 세 가지 구성 요소가 다 이제 있는 사랑이죠. 친밀감도 있고 열정도 있고 그 헌신, 결심, 책임감도 있는 그 세 가지 구성 요소가 모두 갖춰진 사랑이 바로 완전한 사랑, 성숙한 사랑이라는 거. 근데 이제 이 완전한 사랑, 성숙한 사랑 같은 경우는 이런 사람을 만나는 것도 사실 쉬운 일이 아니고요. 그렇게 이제 어떤 짝을 만났다 하더라도 또 그 사랑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서로 간에 계속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어떤 책들 같은 경우는 이 조합을 8가지로도 설명을 해요. 그게 이제 마지막 우리 책에서는 그냥 7가지로 끝쳤는데 보통 8가지로 이제 이 스턴버그의 구성 요소를 조합하는 건 마지막의 형태는 뭐냐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사랑이 아닌 거. 그러니까 어떠한 구성 요소도 없는 상태. 이거는 뭐 사랑이 아닌 거죠. 예, 그런 이제 경우도 뭐 이 조합을 하게 되는 모습이라고 보니까 그렇게 또 제시하는 책들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다음은 사랑 삼각형의 기하학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우리가 이제 실제로 그 삼각형을 그릴 수가 있어요. 이 스턴버그는 그 척도를 또 개발을 해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사랑 삼각형을 그릴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그것도 할 거예요. 그럼 이제 그 삼각형 도형을 그리면은 그 도형에 의해서 이 기하학을 논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제 그 살펴볼 수 있는 게 그 삼각형의 크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삼각형이 이제 크게 그려지면은 그만큼 사랑의 강도가 큰 거죠. 예? 여기 지금 보시듯이 그 작은 삼각형에서 아래로 내려갈수록 사랑이 지금 많다라고 화살표가 나오고 큰 삼각형에서 위로 올라갈수록 삼각형이 줄어들수록 사랑이 적은 거라고 이제 표현이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 삼각형의 크기는 사랑의 강도를 나타낸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삼각형의 모양을 가지고도 파악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일단 세 가지의 요소들이 골고루 있는 사람들은 정삼각형에 가까운 형태가 나오겠죠. 그게 바로 균형 잡힌 삼각형, 균형을 이룬 사랑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밑에 삼각형 세 개처럼 어떤 한쪽으로 뭐 열정이 더 많은 사람, 혹은 친밀감이 더 강한 사람, 아니면 결심 책임감, 이성적인 부분이 더 강한 사람, 이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죠. 그렇게 되면은 삼각형이 그 점수대로 이제 늘어지게 돼서 균형을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삼각형의 모양을 보면은 사랑의 균형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보시면 삼각형의 크기를 가지고 사랑의 강도를 파악할 수 있는 거, 삼각형의 모양을 보고 사랑의 균형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살펴볼 수 있는 게 내 삼각형만 보는 게 아니라 내 짝꿍, 내 연인의 삼각형을 서로 비교해 볼 수가 있어요. 여기 지금 보시면 A 그림처럼 내 삼각형이랑 파트너의 삼각형이 약간 교차하듯이 있는 요 상태. 요게 이제 가장 잘 조화를 이룬 그런 커플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요 B 형태, 약간의 어긋남이 있죠. 요 정도도 그냥 양호한 거예요. 잘 어울려요. 비교적 잘 어울리는 커플. 그리고 이제 흩어짐이
많을수록 조화를 잘 안 이루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아까 B보다 C는 더 많이 흐트러졌죠. 그러니까 이 정도는 뭐 보통의 정도의 조화를 이룬 거고, 여기서부터 더 벗어나게 되면 이제 어울리지 않는 커플, 그 다음에 이제 D로 가게 되면은 지금 내 삼각형은 되게 작은데 상대 삼각형이 엄청 크죠. 반대인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상대 삼각형이 작은데 내 삼각형이 엄청 큰 경우. 이거는 이제 사랑의 파워 문제에 이제 하나인 거잖아요. 제가 잘 될 수 없는 그 관계 유형에서 뭐 내가 너무 많이 사랑해도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상대가 나를 너무 많이 사랑해도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랬죠. 그런 것처럼 이 삼각형도 모양이 너무 크기가 차이가 나면 결국 사랑의 파워, 사랑의 강도에 차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파워가 균형을 잃은 그런 커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어느 한쪽은 결국 자꾸 쫓아다니는 연애를 하는 거고, 어느 한쪽은 그러면서 이제 상처를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사랑을 더 많이 받는 사람도 결코 행복하지 않다 그랬잖아요. 그 관계에서 내가 마음을 조금밖에 열지 못하는 그런 상태면 그 사람도 상대가 아무리 막 나를 따라다니고 내가 그 관계에서 갑질을 할 수 있다 하더라도 결코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D 형태는 스턴버그도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어울리지 않는 커플이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한번 지금 교제 중인 사람은 내 삼각형도 그려보고 상대방 삼각형도 한번 그려봐서 이 그 두 개의 삼각형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뭐 설사 C나 D의 모습으로 나왔다 하더라도 뭐 실망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이거는 서로 간의 그 관계의 진단으로 활용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우리가 어떤 점이 내가 부족하고 상대가 뭐 부족한지 그런 점을 가늠하면 되죠. 그리고 어쨌든 지금은 커플인 거기 때문에 사랑하는 건 맞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D처럼 이렇게 삼각형이 뭐 내가 작거나 상대가 작게 나왔다 한다면 서로가 의식적으로 조금 더 잘 표현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그런 이제 태도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커플의 관계 점검으로 활용하셔도 되게 좋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리의 이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리 같은 경우는 이제 총 사랑 색깔을 6개로 제시한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이제 유형을 6가지로 설명하는데, 지금 이제 그 에로스, 루두스, 스트로게, 이게 이제 사랑의 1차색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그 매니아, 프레그마, 아가페, 이게 이제 사랑의 2차색이에요. 그 1차색 3가지가 2가지씩 조합을 이루게 되면은 2차색을 형성을 하게 됩니다. 지금 요것도 이제 잠깐 설명을 멈추시고 그 여러분들의 색깔을 도출해 내신 다음에 설명을 듣는 게 더 좋아요. 그러니까 제 설명 잠깐 끊으시고 그 사랑 색깔 척도 진단하신 다음에 이 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시면 돼요. 그러리라고 믿고 저는 이제 각각 유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에로스가 나왔는데, 에로스는 우리말로 뭐 열정적인 사랑이라고 번역이 돼요. 이제 말 그대로 이런 사람들은 열정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에로스의 유형의 특징은 이상형이 되게 확고해요. 그게 주로 이제 신체적인 어떤 그 조건, 유형에 따라 가지고 외적인 이상형이 확고히 서 있는 사람이에요. 뭐 키는 어때야 되고, 피부색은 어떻고, 뭐 스타일은 어떻고, 뭐 이제 머리 모양은 어떻고, 뭐 이런 이제 외적인 이상형이 되게 확고히 서 있는 사람. 그럼 이제 그러다가 일상생활을 하다가 우연히 어떤 사람을 딱 봤는데, 내가 평상시 때에 막 이상형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을 현실에서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럼 그 사람, 그 새로 본 사람한테 뭘 느끼겠어요? 사랑에 빠지겠죠. 내가 항상 그렸던 이상형의 사람을 내가 현실 세계에서 만났는데 그 사람 잘 알지도 못해도 막 설레고 두근거리고 사랑을 느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에로스 같은 경우는 그렇게 뭔가 전류에 뭐 감전된 것처럼 이제 첫눈에 반하면서 사랑을 느끼는 그런 이제 사랑을 하는 사람. 항상 이제 사랑을 할 준비가 되어 있죠. 이상형도 확고하고 또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이상적인 연인을 만나서 함께 사는 것도 삶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제 가치 부여를 하는 사람. 근데 이제 그러면서도 상대방이 나한테만 몰두하기를 이제 바라긴 하지만 뭐 이게 상대를 막 소유하거나 지배하려고 하지는 또 않아요.
그래서 뭐 설사 이제 사랑의 연적, 라이벌이 뭐 나타난다 하더라도 딱히 뭐 두려워하거나 뭐 신경을 쓰지는 않는 그런 스타일. 그리고 에로스 같은 경우는 이상형이 확고히 있고 현실에서 그런 이상형에 가까운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가 보통 뭐 내가 흠모하는 어떤 그런 외적인 그 특성을 갖고 있는 사람을 현실에서 만난다 하더라도 뭐 그 사람하고 연인 관계로 발전하는 건 또 아니잖아요. 그냥 짝사랑으로 가슴앓이를 하고 말 수도 있는 거고 그냥 그런 감정이 거기서 끝날 수도 있는 거죠. 그 사람을 다시 못 볼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에로스 같은 경우는 이상형을 만나면 연인 관계로 발전시킬 수 있는 또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게 이제 에로스의 대표적인 특성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1차색 두 번째는 루두스. 우리 그 교재에는 루더스라고 나왔는데 루두스라고 읽는 게 좀 더 맞을 거예요. 루두스. 이거는 뭐 딱히 그렇게 중요한 얘기는 아니고 우리 이제 말로는 유의적인 사랑인 거죠. 그래서 이 루두스 유형들 같은 경우는 사랑을 일종의 게임이자 놀이로 인식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사랑에 빠지거나 그 사랑에 대한 책임을 질 그럴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정서적인 몰입도를 좀 적게 하면서 사랑을 하는 거예요. 정서적인 몰입도가 적다는 거는 별로 막 마음을 안 주는 거예요. 많이 좋아하지도 않고. 그리고 이 루두스 같은 경우는 이상형이 딱히 없어요. 그리고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명을 또 사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약간 뭐 나쁜 남자, 나쁜 여자 스타일? 이 루두스에 가깝다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알고 보면 약간 측은한 사람들이에요. 이 리가 이 유형을 도출할 때 자료 수집했던 방법이 실제 커플들을 대상으로 해서 인터뷰도 했고요. 우리가 잘 아는 문학 작품 속에 나오는 그런 이제 등장 인물들 있잖아요. 그 작품 속에서 묘사된 등장 인물의 성격이랑 그 사람들이 그 작품 속에서 어떠한 사랑을 하게 되는지 그 내용들을 분석을 해갖고 유형을 도출해낸 거예요. 근데 루두스로 유형화가 된 사람들이 약간 상처가 있었던 거죠. 몇 번의 좌절 경험을 이제 겪고 그 정서적 몰입도를 적게 하는 사랑을 했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 일종의 자기 방어적인 태도라고 보시면 돼요. 뭐 예전에 막 마음을 다 줬는데 엄청 크게 상처를 받아서 뭐 다시는 그러지 않으리라고 뭐 결심을 했던 뭐 그런 형태라고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1차색 세 번째는 스토르게예요. 스토르게는 우리말로 이제 우애적인 사랑. 그래서 약간 가깝고 좋은 친구로서의 이제 사랑을 추구하는 사람. 그래서 이제 스토르게에 속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막 노골적인 애정 표현 이런 거 잘 못해요.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고 그것보다는 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관심사 이게 되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보통 스트로게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그냥 친구로 지내다가 뭔가 뜻이 잘 통하고 뭐 관심사가 좀 일치되는 게 있어서 연인 관계로 발전되는 케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약간 격렬한 열정보다는 은근히 발전하고 좀 지속적인 정에 근거한 그런 사랑을 추구하는 사람들. 그리고 스트로게로 분류된 사람들의 이제 그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특성 중에 하나가 약간 가족 구성원들이 좀 많은 환경, 형제자매도 많고 가족 구성원들이 많은 그런 환경에서 굉장히 좀 지지적으로 좀 자라거나 약간 안정적이면서 우호적인 그런 관계 속에서 성장한 사람들이 약간 이런 이제 성향으로 사랑을 하는 그 가능성이 컸다라고 이제 리가 또 이제 보고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2차색 매니아 같은 경우는 1차색 에로스하고 루두스가 결합이 된 형태죠. 매니아는 우리말로는 이제 뭐 소유적인 사랑, 광적인 사랑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당연히 소유욕 이제 엄청 강하고요. 질투의 화신이 바로 이제 매니아예요. 굉장히 강박적인 그 성격을 갖고 있어서 그 항상 내가 사랑받고 있어야 이제 만족을 하기 때문에 상대한테도 더 이제 막 사랑에 대한 계속 확인을 하는 스타일들. 그리고 이제 에로스의 성향이 있어요. 매니아도 이게 루두스랑 섞여져 갖고 이제 약간 또 다른 그 성격을 띠고는 있지만 에로스처럼 이상형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첫눈에 반하기도 해요. 근데 에로스하고의 이제 차이라고 한다면 에로스는 첫눈에 반한 상대를 자기 연인으로 만들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매니아는 그런 능력까지는 없어요. 그리고 루두스처럼 정서적인 몰입도를 적게 하면서 사랑을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루두스는 그게 잘 되는 유형이었죠. 근데 매니아는 실패해요.
그러니까 이 매니아 같은 경우는 내가 더 많이 사랑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더 많은 사랑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내 마음 상태는 내가 아니까 상대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자꾸 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뭐 나를 얼만큼 사랑하는지, 뭐 사랑하는지, 뭐 이제 어떻게 표현하는지 이런 거 자꾸 막 물어보고 관찰하고 이러지만 그 조율이 잘 안 돼요. 결국엔 자기가 더 많이 사랑해서 스트레스 굉장히 많이 받아 하는 힘겹게 이제 그 연애를 하는 유형들이 이 매니아예요. 그리고 이 매니아 같은 경우는 어찌 보면은 그 대상한테 정말 사랑을 느껴서 사랑에 빠져 있다라기보다는 그냥 누군가를 사랑한다라는 그 자체에 이제 뭔가 환상에 빠져가지고 그 사랑을 하고 있다라고도 좀 파악되는 유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2차적 두 번째 프레그마. 프레그마는 1차적 스트로게랑 루두스가 이제 결합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말로는 뭐 실용적인 사랑, 논리적인 사랑으로 번역이 돼요. 그래서 이 프레그마 같은 경우는 절대로 첫눈에 안 반해요. 우리가 첫눈에 반하려면 그냥 어떤 느낌에 의거해서 반하는 거잖아요. 근데 프레그마는 이제 되게 철저한 자기의 기준이 있어요. 내 뭐 연인, 나의 배우자가 될 사람들은 이러한 이제 어떤 조건들, 스펙을 갖고 있는 사람이어야 이제 한번 뭐 만나볼까, 한번 사귀어볼까, 뭐 이런 이제 마음을 이제 먹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첫눈에 반할 수가 없죠. 우리가 외적으로는 뭐 그 사람의 스펙을 읽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프레그마 같은 경우는 이제 만나서 얘기를 해봐갖고 조건이 어느 정도 부합이 되면은 그 사람을 뭐 사귀거나 뭐 이제 사랑을 뭐 느끼거나 이러는 이제 유형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어찌 보면은 되게 막 계산적으로 사랑을 한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프레그마가 뭐 굉장히 현실적으로 좀 똑똑하게 사랑을 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제가 그 사랑 파트 설명할 때에도 사랑만 갖고 모든 게 해결되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게 물론 제일 중요한 거긴 하는데 사랑이 모든 걸 이겨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더군다나 이제 결혼을 생각을 할 때에는 현실을 고려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차원에서 봤었을 때는 프레그마가 뭐 약간 현명하고 똑똑한 사랑을 하는 유형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유형은 아가페예요. 아가페는 우리말로 이타적인 사랑. 그래서 1차적 에로스하고 스트로게가 결합이 된 유형. 그래서 이 아가페적인 사랑을 하는 사람들은 아무 조건 없이 좋아해주고 돌봐주고 이렇게 베푸는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헌신적이면서 이타적이고 자기를 이제 드러내지 않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심지어 상대가 자신보다 다른 사람과 더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면 기꺼이 이 관계를 또 포기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6가지의 이제 특성을 이제 살펴봤는데 사실은 어떠한 뭐 색깔이 더 좋고 나쁘고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이거는 그 사람의 어떤 속성들이 반영이 되고 특성들이 반영이 돼서 이런 사랑을 이제 추구하는 거고 또 어떤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매니아인데 매니아 질투의 화신이라 그랬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뭐 다른 루두스랑 뭐 결합이 되면 잘 안 되겠죠. 루두스는 소유욕 별로 없고 오히려 자기한테 막 집착하는 거 엄청 싫어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아가페,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이제 희생하고 헌신하는 이런 유형의 사람을 만나봐요. 이 둘은 코드가 맞는 거죠. 그러니까 내 색깔하고 잘 맞는 사람을 만나면 내 색깔이 뭐 별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찾을 수 있어야 되는 거고. 네. 네, 다음은 실현, 아픈 만큼 성숙한다 내용 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우리가 이제 앞에서 실현에 대해서 다뤄서 이 단계도 제가 설명을 했던 부분이에요. 근데 우리 주 교재에 지금 우리가 오늘 살펴본 내용 속에 이제 포함이 되어 있어서 그냥 복습하는 겸 다시 한번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는 상실의 단계죠. 우리가 실현을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제 타격을 받아요. 그래서 이제 상실의 단계에서 일단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여러 가지 뭐 분노감이라든가 원망도 하게 되고 굉장히 슬프고 우울하고 또 내가 거부당한 거에 대한 어떤 뭐 수치심 이런 거 느낄 수도 있죠. 예, 그런 이제 정서적인, 감정적인 어려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랑 자체가 복합적인 요소로 이루어진 개념이라고 했던 것처럼 그러한 복합적인 개념에 관한 사랑을 한 거니까 그 사랑을 상실했었을 때에도 타격을 받는 게 여러 측면에서 이루어져요. 정서적이고 감정적인 것만 힘든 게 아니라 인지적인 차원에서도 뭐 단기적이긴 하겠지만 일시적으로 기억력이라든가 판단력이 흐릿해질 수도 있는 거고요. 집중력도 떨어져가지고 뭐 일에 몰두하거나 아니면 이제 학업에 몰두하기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행동적인 차원에서도 이제 약간 무절제한 행동, 술 과음도 하고 그 다음에 뭐 감정이 안 좋으니까 뭐 이렇게 뭐 싸움도 하게 되고 공격적인 행동도 더 할 수가 있는 거고 정말 극단적인 경우는 뭐 자살까지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이제 행동적인, 인지적인 차원, 정서 및 감정적인 차원에서의 어려움이 발생되는 게 바로 이제 상실의 단계.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단계는 수용과 치유의 단계예요. 이 수용과 치유 같은 경우는 이제 시간이 좀 지나서 아픔이 사그라든 거죠. 예, 그때는 막 못 견딜 정도로 여러 각도로 힘들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또 이제 기억도 흐릿해지고 마음도 어느 정도 진정이 돼요. 그러니까 이때에는 이제 어느 정도 좀 마음도 추스리면서 뭐 자기 합리화를 할 수도 있어요. 내가 많이 좋아하는 한 건데 뭐 생각해 보니까 뭐 사랑한 것까지는 아니었어. 뭐 이런 식으로 그 지난 관계를 축소시키기도 하죠. 어쨌든 좀 평온함을 찾는 그런 단계. 그 다음에 마지막 3단계는 성숙의 단계예요. 이 성숙의 단계에서는 자기 성찰이 일어나죠. 자기 반성도 하고 내가 부족했던 게 무엇인지, 우리 관계에 의해서 어떤 게 문제가 됐던 건지, 그 사람은 나하고 잘 융화를 이룰 수 있었던 사람인 건지, 내가 엄한 곳에 베팅한 건 아닌 건지, 뭐 이런 식의 이제 자기를 진단하고 돌보면서 뭐 이제 그 관계도 결국에는 소중한 과정이었으니까 거기서 아픈 것도 있겠지만 또 내가 얻은 것도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이제 느끼면서 이제 조금 더 자기를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단계. 그래서 사람 보는 뭐 안목도 좀 기를 수가 있는 거고 내가 그렇게 친밀한 관계에서 저질렀던 어떤 좀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도 진단을 하면서 스스로 조금 더 그런 점을 극복하고 개선시키려고 하는 그런 결심을 하는 것도 다 이 성숙의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앞에서 조금 설명을 잘못했는데 제가 사실은 사랑삼각형 척도하고 그 사랑 색깔 이론 척도가 있기는 해요. 우리 교재에 실어놓은 거랑 조금 다르게 평가하는 방식인데 제가 그거를 뭐 다시 올릴 생각이긴 했는데 그렇게 하면은 삼각형 그리는 것도 그렇고 이거 평가하는 내용도 복잡할 것 같아서 그냥 우리 교재에 있는 거 그 워크시트 5번째 101페이지부터 107페이지까지 지금 사랑 삼각형 척도하고 사랑 색깔 척도가 제시되어 있거든요. 여기 지금 문항을 읽으시고 나서 여기서 또 평가하는 방법 나오죠. 삼각형 그리는 거 나오고 다 나와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예. 그리고 해봐야 될 게 생각해볼 문제예요. 이거는 이제 우리 교재 108페이지에 나온 생각해볼 문제가 총 5개인데 그 중에서 2번이랑 3번만 하시면 돼요. 지금 첫 번째 내용에서는. 그래서 그 2번 사랑 삼각형 검사 결과를 이제 놓고 삼각형 실제 그리셔야 돼요. 그래서 내 삼각형의 모양, 크기가 어떤지도 같이 비교하시면 좋아요. 제가 삼각형 모양은 사랑의 균형을 말하는 거고 삼각형의 크기는 사랑의 강도를 말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결과를 보고서 크게 모양과 그 크기에 이제 준해 가지고 자신의 사랑의 모습을 분석해 보시고 만약에 뭐 부족한 요소가 있다면 어떻게 보완할지 그 방법을 제시를 하시면 돼요. 이것도 최소 5줄 이상 코멘트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생각해 볼 문제죠. 리의 사랑 유형 검사 색깔, 그 검사 결과, 뭐 이제 색깔이 나올 거예요. 어떤 색깔, 점수가 제일 높게 나온 게 이제 자기 색깔이거든요. 거기 보시면 체크를 한 다음에 백분율로 구해가지고 퍼센트가 이제 높은 유형이 바로 제일 높은 유형이 여러분들 사랑 색깔이라고 나오잖아요. 퍼센트가 아마 뭐 똑같이 나올 수도 있어요. 똑같이 높게 나오는 게 있으면 그 두 가지 이상의 자기의 그 사랑 색깔이라고 생각하시고 그 결과를 제시하시면 돼요. 여기도 만약에 뭐 에로스면 에로스, 루드스면 루드스 이렇게 결과를 쓰시고 그 유형에 대해서 장단점에 대해서 코멘트를 하시면 돼요. 예, 여기까지가 이번 시간의 수업 내용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